전투에서 칼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3만 명의 러시아 전사들은 어떻게 유럽과 아시아를 140년 동안 공포에 떨게 한 12만 5천 명의 몽골 기병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몽골 기병은 겉보기에 막을 수 없는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1380년 9월 8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안 근처 쿨리코보라고 불리는 들판에서 문명 전체의 운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거의 150년 동안 황금 군단은 감히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모든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공작들이 자비를 구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 아침, 한 젊은 공작은 몽골군의 무적 신화를 영원히 깨뜨릴 전투 전략을 펼칠 참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매우 훌륭했고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숲속에 숨겨진 기병 연대가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40년의 패배를 통해 배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적의 모든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몽골군의 무기를 그들 자신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불가능했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1237년에 칭기즈 칸의 손자인 바투 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죽음의 폭풍처럼 러시아 영토를 휩쓸었습니다. 랴잔시가 가장 먼저 함락되었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랴잔의 모든 주민은 단 5일 만에 학살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인 블라디미르는 1238년에 5만 명의 사망자와 함께 불에 타 폐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문명의 오랜 심장이었던 키예프는 124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웅장한 교회와 도서관은 잔해로 변했습니다. 지하 창고에 숨어 있던 소수의 생존자를 제외한 모든 주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단 3년 만에 몽골군은 거의 모든 주요 러시아 도시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역사가들은 1237년과 1241년 사이에 몽골 침략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단일 군사작전으로 1억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복에서 나타난 황금 군단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직된 지배 기계였습니다. 우랄 산맥에서 다뉴브 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황금 군단은 300만 제곱마일 면적의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몽골 기병 전술은 전설적이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80마일을 달려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각 전사는 서너 마리의 말을 휴대하여 항상 새로운 말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합성활은 300야드 거리에서 갑옷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 후퇴 전술을 완성하여 적들을 반복해서 매복지로 유인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포위할 때 유럽인들이 몇 달 걸려 만들 공성 무기를 며칠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전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그들의 잔혹성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도시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최초 정복 이후 140년 동안 러시아 공작들은 역사가들이 타타르 멍에라고 부르는 것 아래 살았습니다. 모든 공작은 황금 군단의 수도로 가서 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지를 통치할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공은 엄청났습니다. 모스크바만 해도 매년 수천 루블의 은화와 모피, 곡물, 그리고 몽골군에서 복무할 젊은이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불을 거부하면 도시 전체가 불탔습니다. 1293년에 몇몇 러시아 도시들이 저항했을 때 몽골 사령관 듀대는 1년에 14번의 징벌적 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는 온 땅에 초토화를 남겼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저항은 전멸을 의미했습니다. 1380년에는 러시아인 5세대 전체가 몽골의 패권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차에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평생, 부모님의 평생, 그리고 조부모님의 평생을 외국 점령하에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1370년대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강력하게 통일되었던 황금 군단은 스스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1358년에 칸 베르디베크가 살해된 후 역사가들이 대혼란이라고 부르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계승권 주장자들이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이 혼돈 속으로 황금 군단의 서부 지역을 통제하던 강력한 군사령관 마마이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마이는 칭기즈 칸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 자신이 칸이 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신 그는 꼭두각시 칸들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1359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9살 소년 드미트리 이바노비치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12세가 되면서 드미트리는 이미 뛰어난 정치적 본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뇌물과 무력을 결합하여 러시아 통치자들 사이에서 가장 명망 높은 블라디미르 대공 칭호를 확보했습니다. 쿨리코보 전투로 이어진 발단은 1378년 8월 11일 보즈하라고 불리는 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미트리 공작이 모든 조공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 마마이는 그의 장군 무르자 베기치 휘에 수천 명의 전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건방진 러시아 공작을 처벌하고 빚진 것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28살이 된 드미트리는 전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 모스크바에서 약 300km 떨어진 오카강의 지류인 보즈하강에서 베기치를 요격하기 위해 행진했습니다. 몽골군은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여울목이 러시아 군대에 의해 막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고지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뛰어난 아크형 진영으로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경험 많은 전사 티모페이 벨리아미노프와 폴로츠크의 안드레이가 전방으로 돌출된 측면을 지휘했습니다. 며칠 동안 베기치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적의 포화 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순수한 기세로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몽골 기병은 보즈하강을 건너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편 강둑에 도착하자마자 삼면에서 포위당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아크형 진형은 덫처럼 닫혔습니다. 몽골 전술을 수년 동안 연구했던 전사들을 포함한 러시아 기병은 양측면에서 동시에 돌격했습니다. 전투는 잔혹했고 결정적이었습니다. 베기치 자신은 난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무너지고 도망쳤으며 많은 이들이 강에서 익사했습니다. 이것은 140년 만에 몽골의 상당한 병력에 대한 러시아의 첫 번째 주요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몽골군의 무적신화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마이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보즈해서의 패배는 그가 강하게 보여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를 굴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쟁자 칸 토우타미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군벌인 티무르의 지원을 받아 황금 군단 동부에서 세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마이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즉시 재확립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380년 봄
마마이는 수년 만에 가장 큰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9만에서 12만 5천 명의 전사를 동원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몽골 기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카프카스 산맥의 체르케스 및 아르메니아 보조병, 스텝 지역의 폴로부치 유목민, 심지어 크림의 제노아 용병 보병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석군과 중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마이는 리투아니아의 요가일라 공작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요가일라 공작은 3만 명의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작전에 합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랴잔의 올레그 공작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올레그 공작의 영지는 몽골군의 징역 경로에 바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올레그 공작에게 지지를 맹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380년 초봄에 마마이가 전쟁을 위해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드미트리에게 전해졌을 때 젊은 공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복종하고 증가된 조공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영원히 몽골의 지배 아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배는 모스크바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며 러시아 독립의 모든 희망을 끝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던 러시아 귀족인 보야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토론은 치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치명적인 패배를 지적하며 복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리에게는 가장 신뢰하는 사령관들이 있었습니다. 보리니아 출신의 노련한 장군으로 수십 년간 군사 경험을 쌓은 드미트리 보브로크 볼린스키가 그 중 한 명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상당한 군사 자원을 통제하는 그의 사촌 세르프호프의 블라디미르 안드레예비치 공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중요한 전략적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마마이가 요가일라의 리투아니아 군과 올레그의 랴장군과 합류하기를 기다린다면 그들은 15만 명 이상의 군대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빠르게 행진하여 동맹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마마이를 요격할 수 있다면 그들은 몽골군과 단독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미트리는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전령들을 러시아 전역으로 보내 모든 공작, 모든 귀족, 모든 도시에 연합 작전을 위한 전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러시아 군국들은 지난 100년 동안 몽골에 복종했던 것만큼이나 서로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트베리는 모스크바의 숙적이었습니다. 노브고로드는 자신의 독립을 질투심 많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드미트리의 메시지에서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몽골군도 피 흘릴 수 있다는 증거였던 보즈하 전투의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140년의 노예 생활에 대한 단순한 피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지원병들은 모스크바,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전문 전사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움켜쥔 농민 민병대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연대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던 많은 모스크바인들은 타타르군의 대군을 보고 두려워하여 삶을 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쨌든 왔습니다. 1380년 8월 말까지 드미트리는 모스크바 영토 가장자리에 있는 국경 도시 콜롬내 약 3만에서 5만 명의 전사를 집결시켰습니다. 이제 진정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미트리와 그의 사령관들은 보즈하 전투 이후 2년 동안 몽골 전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의 가장 큰 강점이 기동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을 포위하고 측면을 공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기마공수들이 개방된 지형에서
병력을 괴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기동성이 제한되고 기동성보다 숫자와 물리적 힘이 더 중요한 전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척후병들은 마마이의 군대가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동항을 따라 모스크바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스크바 성벽 뒤에서 기다리는 대신 그는 동항을 건너 들판에서 적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뒤에 있는 다리들을 불태움으로써 러시아군은 퇴각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마마이와 동맹을 맺었다고 알려진 랴잔의 올레그 공작이 양쪽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올레그는 드미트리에게 마마이의 행군 경로와 시간을 알려주는 정화를 보냈습니다. 올레그가 비밀스러운 러시아 애국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양다리를 걸쳤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이제 마마이가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가일라의 리투아니아군이 몽골 주력군보다 최소 하루 행군 거리에 뒤처져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380년 9월 7일 러시아군은 네프랴드바강과의 합류 지점 근처에서 동항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쿨리코보 들판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들판은 주변 습지에 서식하는 물새의 이름을 따서 문자 그대로 도요새의 들판이라고 불렸습니다. 드미트리는 명장이 가진 세심한 눈으로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들판 자체는 폭이 약 10km였습니다. 들판은 계곡과 작은 언덕들로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들판의 왼쪽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습지대와 강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이 측면을 휩쓸고 도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투 전에 드미트리는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인 라도네시의 세르기우스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세르기우스는 드미트리를 축복하며 그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전사 수도 승인 알렉산드르 페레스베트와 로디온 오슬야비아를 드미트리와 함께 싸우도록 보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만남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논쟁하지만 이 이야기는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드미트리는 사기와 종교적 열정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단순히 모스크바나 자신들의 공작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140년 동안 쌓인 분노와 굴욕을 위해 싸웠습니다. 9월 7일 밤, 드미트리는 자신의 군대를 5개의 연대로 배치했습니다. 대연대라고 불리는 중앙연대에는 드미트리의 직접 지휘 아래 약 12,0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우측 연대와 좌측 연대에는 각각 5,000명에서 7,000명의 전사가 있었고 이들은 양측면을 지켰습니다. 약 3,000명의 소규모 예비대가 중앙연대 뒤에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미트리의 천재성이 드러났습니다. 보자강 전투의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거의 모든 정예 기병대를 차출했습니다. 약 5,000명에서 8,000명에 달하는 최고의 기마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공작과 보브로크 장군의 공동 지휘 아래 배치되었습니다. 이 전사들은 여러 공작의 직할 부대이자 평생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전문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미트리는 이들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기병대는 러시아 진영의 가장 왼쪽 끝에 있는 두브라바 숲으로 이동하여 숲 속에 은폐되었습니다.
남쪽에서 접근하는 마마이의 시점에서는 이 연대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공작 갑옷과 깃발을 미하일 브레노크라는 이름의 귀족 보야르와 교환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일반 병사 갑옷을 입고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한편 브레노크는 대연대에서 공작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를 모든 몽골 공격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드미트리는 병사들이 자신들의 공작이 안전한 곳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곁에서 싸우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위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엉뚱한 표적에 분노를 집중시키기를 바랐습니다. 1380년 9월 8일 쿠리코보 들판에 짙은 안개가 깔린 차에 새벽이 밝았습니다. 양측 군대는 섬뜩한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동안 양측 군대는 섬뜩한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이날은 성모 마리아 탄생 축일과 일치했습니다. 사제들은 러시아군 진영을 다녔습니다. 이들은 병사들에게 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안개가 오전 10시경 마침내 거티자 몽골군은 수평선 위 어두운 물결처럼 나타났습니다. 마마이 군대의 엄청난 규모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그의 병력은 7만 명에서 9만 명의 전사에 달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그가 최대 12만 5천 명을 동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최전선은 오로지 기병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마, 궁수와 창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석궁과 파비스 방패로 무장한 제노바 보병대가 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마이의 지휘 본부가 있는 보급대가 이어졌습니다. 전투는 전통적인 대표자 간 1대1 대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측 문화 모두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러시아 진영에서는 세르기우스 수도원의 전사, 수도승 알렉산드르 페레스페트가 나왔습니다. 그는 육중한 군매에 올라 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몽골 진영에서는 테미르 무르자가 나왔는데 그는 첼루베이로도 알려진 호르드의 전설적인 전사였습니다. 두 기사는 전속력으로 서로에게 돌격했습니다. 그들이 충돌했을 때 두 창은 엄청난 힘으로 명중하여 두 전사 모두 안장에서 떨어졌습니다. 둘 다 즉사했습니다. 결투의 결과는 모호하여 어느 쪽에도 명확한 징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페레스페트의 시신이 러시아 진영으로 옮겨지면서 병사들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만약 신성한 수도승이 흔들림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들 역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마마이는 자신의 기병대에 징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몽골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러시아 중앙을 돌파한 다음 측면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마병들이 빠른 걸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약한 구보로 마침내 전속력으로 돌격했습니다. 말 발굽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비 태세를 갖추었고 보병들은 창을 내렸으며 기병대는 방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만약 10만 명의 전사들이 가득 찬 축구 경기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가릴 정도로 두꺼운 화살이 공중에 가득했습니다.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는 수마일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몽골군은 자살적인 맹렬함으로 러시아 대연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물러설 곳이 없어 필사적인 용기로 싸웠습니다. 드미트리 자신도 일반 병사로서 최전선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첫 1시간 이내에 그는 여러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쇠사슬 갑옷이 없었다면 머리와 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의 주위에서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전투는 너무나 근접하고 잔혹하여 칼이 부러지고 방패가 쪼개졌습니다. 병사들은 진흙탕 속에서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드미트리의 깃발을 들고 그의 갑옷을 입은 미하일 브레노크는 몽골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몽골 정예 기병대는 그에게 돌파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대공의 깃발을 쓰러뜨렸습니다. 잠시 동안 전투는 패배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공작의 깃발이 쓰러지는 모습은 러시아군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정고 무렵 거의 1시간 동안의 격렬한 전투 끝에 몽골군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적 우세가 점점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좌측 연대는 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기병대의 돌격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예비 병력을 투입하여 러시아 좌측 측면에 대한 공격에 신선한 병사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좌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들은 혼란 속에 후퇴했고 일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뒤편의 돈강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승리를 감지한 몽골군은 무자비하게 자신들의 우위를 밀어붙였습니다. 오후 1시 무렵 그들은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러시아 진영 뒤편으로 우회하며 전체 군대를 포위할 위협을 가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중앙의 대연대는 버티고 있었지만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측 연대는 제자리에 고정되어 도울 수 없었습니다. 좌측 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몽골 기병대가 후방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들을 돈강 위의 다리로부터 차단했습니다. 이때 오후 2시경 블라디미르 공작과 보브로크 장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두브라바 숲에 숨겨진 위치에서 3시간 동안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진영이 꺾이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군사 경험을 가진 보브로크는 정확한 심리적 순간을 이해했습니다. 몽골군은 러시아 좌측에 대한 공격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기병대는 밀집해 있었고 한 방향으로 공격하며 측면을 노출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8,000명의 러시아 기병대가 자신들의 왼쪽 500m 지점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보브로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복 연대는 숲에서 전속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8,000명의 기마병들은 쐐기형 대형으로 창을 낮추고 돌격했습니다. 이들은 몽골 기병대에 노출된 측면을 유리컵을 치는 망치처럼 강타했습니다. 자신이 승리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몽골 전사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신선한 적 기병대가 나타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충격은 전면적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러시아군을 추격하며 밀집해 있던 몽골 기병대는 기동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형을 재정비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군매, 완전 무장한 많은 러시아 중기병대가 그들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공황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도주하는 러시아군을 추격하던 전사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몽골군 좌측 측면은 혼돈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보브로크는 단지 공격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하여 몽골군의 전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또한 러시아 대연대와 여전히 싸우고 있던 몽골 중앙연대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몽골군은 두 세력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붕괴 직전이었던 대연대는 갑자기 적군이 물러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군은 자신들 뒤에서 벌어진 혼란에 당황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살아남은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재직결시켜 방역을 준비했습니다. 좌측 연대에서 도망쳤던 러시아 병사들은 신선한 기병대를 보자 도주를 멈췄습니다. 그들은 이를 증원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다시 합류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30분 이내에 전체 전투의 흐름이 뒤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규율이 무너진 몽골 기병대는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각은 곧 패주로 변했습니다. 전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말을 박차 도주했습니다. 기병대가 도망치는 것을 본 제노바 보병대는 자신들의 진지를 버렸습니다. 마마이 자신은 자신의 군대가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위대와 함께 남쪽으로 급히 달아났습니다. 러시아 기병대는 패주하는 몽골군을 수십 킬로미터 동안 추격했습니다. 이들은 나고병들을 베어 죽이고 보급대를 노획했습니다. 쿠리코보 들판에 진력이 되자 학살의 규모가 명확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은 12,000명에서 2만 명 사이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이는 전체 병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랴잔 출신 보야르 7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작이 명목상 마마이와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드미트리에게 합류했습니다. 다양한 러시아 영토 출신 12명의 공작들이 들판에 전사했습니다. 좌측 연대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마마이의 손실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몽골군이 6만 명에서 8만 명의 전사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가들은 3만 명에서 4만 명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는 마마이 전체 군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드미트리 자신은 코스트로마 출신 2명의 병사에 의해 부러진 자작나무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3시간 이상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과다 출혈과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갑옷과 쇠사슬 갑옷에는 여러 개의 흠집과 베인 자국이 있었고 이는 그가 흡수한 공격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의식을 되찾고 승리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돈강에서의 이 승리로 그는 영원히 드미트리 돈스코이, 즉 돈강이 드미트리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쿠리코보 전투는 아무리 중요했더라도 러시아를 몽골의 지배에서 즉시 해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이야기를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도 하루 길을 더 가야 했던 요가일라 공작의 리투아니아군은 마마이의 패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방향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가일라는 드미트리의 승리한 군대와 홀로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한편 권력이 산산조각 나고 명성이 실추된 마마이는 또 다른 원정을 위해 병력을 재집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타메를란의 지원을 받는 칸이었던 그의 라이벌 토흐타미시는 마마이의 약화된 위치를 공격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1380년 늦은 시기에 토흐타미시는 칼카 강에서 마마이의 남은 병력을 격파했습니다. 칼카 강은 143년 전 몽골군이 러시아군을 처음 물리쳤던 바로 그 강입니다. 마마이는 크림반도로 도망쳤고 1381년에 제노바 상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재통일된 킵차크 칸국의 논쟁의 여지없는 통치자가 된 토흐타미시는 러시아인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1382년
쿠리코보 전투가 있은 지 불과 2년 후 토우타미 씨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자신만의 침략을 개시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쿠리코보 전투의 손실에서 여전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칸에게 맞설 만큼 충분히 큰 군대를 모을 수 없었습니다. 토우타미 씨는 모스크바를 포위했고 군사적 공격과 기만의 조합을 통해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몽골군은 모스크바를 약탈하여 대부분을 불태우고 2만 4천 명의 주민을 학살했습니다. 드미트리는 킵차크 강국에 대한 조공과 종속 서약을 갱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쿠리코보 전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쿨리코보에서의 승리는 다음 100년 동안 중대한 장기적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그것은 몽골 쪽의 무적 신화를 영원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토그타미 씨가 모스크바를 탈환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힘든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몽골 깃발을 보고 단순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 전투는 다른 러시아 공국들에 대한 모스크바의 리더십을 확립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러시아군을 통합했던 인물이며 모스크바는 그 우월한 위치를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100년 동안 모스크바는 트베리, 노브고로드, 리아잔, 그리고 다른 모든 경쟁 공국들을 체계적으로 흡수하거나 복속시켰습니다. 이것은 통일된 러시아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킵차크 칸국 자체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395년에 잔혹한 장군 타메를라는 그의 옛 보호자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원래 토크타미시를 후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타메를라는 킵차크 칸국의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타메를란의 군대는 킵차크 칸국의 도시들과 경제 기반을 황폐화시켰습니다. 1405년에 타메을란이 사망하자 킵차크 칸국은 더 작은 칸국들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칸국은 크림, 카잔, 아스트라한, 시베리아 등이었습니다. 이 작은 국가들 중 어느 것도 통일된 킵차크 칸국처럼 러시아를 지배할 힘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조공은 드문드문 이어지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마침내 쿨리코보 전투 후 정확히 100년 뒤인 1480년에 모스크바의 대공 이반 3세는 칸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고손자였습니다. 몽골군은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양측 군대는 우그라 강에서 만났으며 이는 대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양측 군대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전투 없이 몽골군은 철수했습니다. 타타르의 멍에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쿨리코보 전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 여러분을 전율하게 만들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 마마이가 쿨리코보에서 승리했다면 그는 모스크바를 완전히 파괴했을 것입니다. 마마이는 다른 반란군 군주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 그곳의 모든 주민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교훈은 명확했을 것입니다. 킵차크 칸국에 도전하면 전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스크바의 지배력 상승은 끝났을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러시아 영토는 분열되고 약한 상태로 남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침략자에게도 쉬운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연방이 러시아 전체를 흡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14세기에 세력을 키우던 오스만 제국이 흑해에서 북쪽으로 진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문화,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어 그 자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문명과 연관 짓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축까지 말입니다. 심지어 우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쿨리코보에서의 승리는 러시아 독립의 가능성을 보존했습니다. 그것은 외세의 지배를 타도할 수 있다는 꿈을 계속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그의 전략적 탁월함과 개인적인 용기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드미트리 보브로크 볼린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수십 년간의 군사 경험은 그를 복병연대의 완벽한 지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기병 돌격의 지휘를 함께 맡았던 세르프호프의 블라디미르 안드레예비치 공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 민족 자체도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전에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었지만 싸우기 위해 진군했던 자원병들입니다. 마마이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랴잔의 올레그 공작도 공로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마이의 경쟁자 토크타미시도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의 위협 때문에 마마이는 진정으로 준비되기 전에 전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40년간의 고통과 패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굴욕, 모든 불타버린 도시, 무릎 꿇기를 강요당했던 모든 군주는 러시아인들에게 적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몽골 기병대가 아무리 무서운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동성을 무력화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통일된 러시아군이 몽골군의 수에 필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결단력이 아무리 무서운 명성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쿨리코보 전투는 전술적 혁신, 뛰어난 배치,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어떻게 우세한 병력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숨겨진 복병연대, 지형의 선택, 그리고 선봉에서 싸웠던 드미트리의 개인적인 모범, 이러한 결정들이 전멸과 승리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사관학교들은 쿨리코보 전투를 마스키로프카의 초기 사례로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스키로프카는 러시아 전술 교리의 한 특징이 될 군사 기만의 기술입니다. 이 전투는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점을 찾아 완벽하게 이용하면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쿨리코보는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지는 외세 지배에 대한 러시아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812년에 나폴령이 침공했을 때 러시아인들은 쿨리코보를 기억했습니다. 1941년에 히틀러가 침공했을 때 러시아인들은 쿨리코보를 기억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지속됩니다. 침략자들이 올 수도 있고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이전에 어둠에 맞서 승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하지만 과소평가된 전투 중 하나에 대한 이 심층 탐구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쿨리코보 전투는 아젠쿠르, 테르모필레, 그리고 다른 전설적인 약자의 승리들과 함께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전술적 천재성과 용기가 압도적인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동유럽 군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 24시간 내에 좋아요 1000개에 도달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다뤄야 할 더 많은 놀라운 전투들과 역사적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전투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콘스탄티노플 공성전을 다룰까요? 빈 전투를 다룰까요? 시게트바르 방어전을 다룰까요?
알려주시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거기서 역사의 균형이 위태로웠던 또 다른 순간을 탐구할 것입니다.